고종이 환갑에 얻은 외동딸 덕혜옹주. 덕수궁의 꽃으로 불렸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 고종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만 했다는데,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역사 공부 시간 역사에 놀자 이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제국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혀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아니라 옹주네요. 네. 공주와 옹주, 뭐가 다른 거죠? 네, 공주와 옹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는 왕과 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공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옹주는 왕과 정비가 아닌 차비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옹주라고 하죠. 덕혜옹주는 고종의 정비인 명성황후의 딸이 아니라 후궁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네.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였습니다. 그녀는 나라의 운명처럼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덕혜옹주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2년) 봄,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잠긴 덕수궁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아기는 고종이 환갑에 얻은 덕혜옹주입니다. 덕혜 나이 5살이 되던 해, 고종은 딸을 하루 종일 보고 싶은 마음에서 덕수궁 직조당에 유치원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덕혜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생모 양씨의 신분이 낮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은 조선 왕족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인 관리가 남긴 기록을 보면 고종이 덕혜를 왕족에 넣기 위해 일부러 테라우치 총독을 직조당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총독에게 얌전하게 인사하는 덕혜의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총독은 덕혜를 왕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덕혜가 성장할수록 아버지 고종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야 했는데요. 아들인 영친왕 이은이 어려서 강제로 일본에 보내졌을 뿐 아니라 1916년에는 일본 황족인 마사코, 즉 이방자 여사와 강제로 약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 왕족을 일본화시키려는 일본의 속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족이 일본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민중들은 분노하게 되는데요. 영친왕에 이어 외동딸마저 일본에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고종은 신뢰하던 시종에게 덕혜의 남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고종의 밀령을 받은 시종 김황진은 자신의 조카 김장한을 추천했지만 혼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정을 알아챈 일본이 김황진을 궁궐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고종의 사망이 발표됐는데요. 총독부는 뇌일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중들은 고종의 죽음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2년 전 성신여대 구양근 총장이 일본 외무성에서 찾아낸 이 극비 문서는 고종의 사망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의 성명서인데요. 국제사회에 일본 강점의 불법성을 알리려는 고종의 계획을 눈치챈 친일파들이 궁녀를 시켜 밤참에 독약을 타서 고종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대회를 추진했던 이런 단체들은 이 고종의 사망이 확실히 일제 또는 일제 사주를 받은 친일 맥로들의
독살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 정보를 얻고 국민들에게 빨리 알린 것입니다. 결국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분노한 민중들은 고종의 장례식에 맞추어 3.1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또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은 고종이 독살당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국경에서 일본 경찰의 감시망에 걸려 실패하고 맙니다. 덕수궁의 꽃으로 불리며 고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덕혜옹주. 당시 아버지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녀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덕수궁의 꽃이었던 덕혜옹주. 어린 시절에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평온하게 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고종 황제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어찌 보면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어떤 특별한 삶을 누렸던 덕혜옹주였는데요. 8살 나이 때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덕혜옹주의 삶에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민중의 기억 속에서 조선 왕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제의 속셈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을 억울해하는 민중들은 덕혜옹주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마치 덕혜공주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네. 지금이야 TV가 있으니 유명 인사들을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답답했겠어요. 마스코트라고 하지만 덕혜옹주는 덕수궁 안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덕혜옹주를 만나볼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3.1 운동 직후 신문들이 창간되었는데요. 이 신문 기사 중에 덕혜옹주에 대한 소식들이 종종 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금옥같이 애지중지하시던 부왕을 여의신 아기 씨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창덕궁안 관물원에 기거하시며 낮에는 3, 4인의 학우와 글과 글씨를 배우시고 밤이면 어머니의 품에 드셔 부왕의 옛 자취를 꿈꾸시기로 전에는 피아노나 풍금에도 매우 재미를 붙이셨으나 부왕께서 승하하신 후로는 일절 그러한 풍악류에는 손을 대지도 않으신다. 덕혜옹주는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왕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신문에는 덕혜옹주의 동정에 관한 기사나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덕혜옹주는 백성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1925년 정말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혜옹주의 일본 유학 명령이 떨어진 건데요.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비극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동경에 도착한 덕혜를 맞이하던 순간을 영친왕의 아내 이방자 여사는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いらっしゃいました。お久しぶりでございます。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본 옹주와는 영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봤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발랄하고 영롱했던 눈초리는 아예 찾을 수 없었다. 遠いところまでいらして大変だったでしょ? 그러나 옹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 봐요. 이번에는 한국말로 했다. 그러나 옹주는 이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조차 띄지도 않았다. 덕혜의 침묵. 조선의 왕족을 일본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침묵은 어린 소녀가 택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었습니다. 일본은 14살이 된 덕혜를 일본 천황가와 귀족 자제들이 다니던 학습원에 입학시키는데요. 그 당시 신문은 당시 덕혜의 학교 생활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덕혜 옹주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에 학교에 와서 오후 2시에 돌아온 후 여가에는 학습원 교수에게 불란서 말을 전심 연구하시며 틈틈이 즐겨하시는 동료도 지으신다더라. 과연 일본에서 덕혜의 학창 생활은 순조로웠던 것일까? 이 문건이 덕혜 옹주가 일본 생활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을 전부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덕혜의 학창 생활에 관한 동창생의 증언을 일본의 향토 사학자가 기록한 이 문서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상 보온병을 들고 다니던 덕혜 옹주에게 왜 그렇게 많은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독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끌려간 덕혜는 아버지처럼 자신도 언제 독살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인데요. 당시 덕혜에 관해 증언을 했다는 동창생은 일본 의회 정치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치가 오자키 유키오의 딸. 덕혜와 동갑 4개인 소마 유키카 여사는 독살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덕혜에게 철없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회고합니다. 仲良くしようと思って土地様に私があなたの立場だったら独立運動をしてるのにあなたはなぜなさんないのって言ったの。土地様は黙ってらっしゃる。何にもお返事なさなかった。そんな口数の少ない方でね。 독살의 공포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책 속에서 덕혜는 점점 말을 잃고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이 같은 덕혜의 증세는 어머니 양귀인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더욱 심각해집니다. 어머님 유해 앞에 피상이 애통하시는 양은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더라. 궁궐 내 초상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은 장례 이틀 후 슬픔을 추스리지도 못한 덕혜를 서둘러 일본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방자 여사의 기억에 따르면 초상을 치르고 돌아온 덕혜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해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종일 누워있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강도 높은 불면증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놀래서 찾았더니 뒷문으로 해서 아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거나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신과 선생님에게 내진을 부탁했더니 조발성 치매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일본 국내성은 덕혜의 정신분열증 발병 직후 덕혜의 결혼을 추진했는데요. 덕혜의 배필로 뽑힌 청년은 스시마의 36대 도주, 도쿄대 다니던 24살 소 다케유키 백작이었습니다. 1931년 5월 9일 덕혜의 결혼식이 거행되자 조선의 민중들은 슬픔과 탄식에 빠졌는데요. 이날 이후 일본이 의도한 대로 덕혜에 관한 신문 보도는 사라졌는데요. 조선은 그녀를 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귀족들의 근황을 정리한 책에 따르면 1932년 8월 14일 덕혜가 딸을 출산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마사에란 이름의 딸은 덕혜만큼 고종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덕혜가 조선 민중들에게 잊혀있는 동안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항복하면서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두가 기쁨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순간 덕혜는 홀로 방 안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지 20년, 병을 얻은 덕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조국에게는 잊혀진 것입니다. 조국에선 잊혀지고 일본에선 버려진 덕혜 옹주.
나라의 운명이 덕혜옹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주인데 어떻게 일본에서 정신병원에서 버려지게 놔뒀을까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녀를 찾았던 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는데요. 고종이 독살되기 직전에 덕혜옹주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고자 비밀리에 약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건데요. 네. 여기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이 소년이 김장한, 덕혜옹주와 결혼을 할 뻔한 그러한 인물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친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을한입니다. 고종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바로 이분이 덕혜옹주의 시아주버님이 되셨을 분인데요. 바로 이 김을한이 해방 직후 조국에서도 잊혀진 덕혜옹주를 찾아 나섭니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김을한이라는 인물이 과연 덕혜옹주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덕혜옹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덕혜옹주가 조국에서 잊혀진 동안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는 한 신문사의 도쿄 특파원이었던 김을한 기자로 한때 덕혜옹주와 혼인할 뻔했던 김장한의 형입니다. 그 길로 나는 동경시 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가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 안내해주는 간호부 뒤를 따라갔는데 한 병실 앞에 이르자 간호부의 발이 딱 멈추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40여 세의 한 중년 부인이 앉아있는데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 부인이 바로 덕혜옹주의 후신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열의 동안을 우두커니 앉아있는 옹주가 어찌나 가엾고 불쌍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만일 고종 황제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김을한은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덕혜의 귀국을 요청했으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덕혜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덕혜의 유일한 혈육 나사에는 24살의 나이에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외동딸이 사라진 것도 알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계속해야 했던 덕혜옹주. 그렇게 15년을 꼬박 병원에서 지내고 난 뒤에야 마침내 고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8년 만에 고국이었는데요. 황제의 딸로 사랑을 받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옹주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덕혜옹주가 도착하자 그녀의 옛 유모 변복동 씨가 비행기를 향해 큰 절을 올렸는데요. 아가씨! 아가씨! 변 씨는 그 후 1972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옹주 곁을 지켰습니다. 7년간의 병원 생활 후 덕혜옹주는 창덕궁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1983년 KBS 취재팀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덕혜옹주. 그리고 이날 그녀가 정신이 맑은 날 썼다는 낙서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렇게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3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덕혜옹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낙서가 정말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덕혜옹주에겐 얼마나 절실한 말이었을까요? 다행히 덕혜옹주는 생애 마지막을 고국에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고종 황제의 묘 바로 뒤편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은홍 선생님, 오늘은 어떤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전쟁과 같이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전쟁을 결정하거나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덕혜옹주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 때문에 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 삶을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삶이 아프게 마음에 남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보시면서 덕혜옹주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요. 역사에 놀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편에 걸쳐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최초로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근대 국가, 자주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던 대한제국. 우리가 대한제국의 역사를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역사는 모든 순간순간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겠습니다. 대한제국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역사에 놀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